안녕하세요. H의 낭독살롱 고요한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100번째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앞서 허은실 시인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는데요. 저 또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낭독을 들으셨을 누군가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 상상을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저희의 목소리를 곁에 두고 조금이라도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요. 아니면 혼자 운전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혹시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합니다. 어디서든 어느 때이든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저희의 낭독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의 제안에 기꺼운 마음으로 저의 낭독 메이트가 되어주신 은실 시인 덕분에 이렇게 100번째 업로드 넘게 온 것 같아요. 그저 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리내어 읽을 책은 허은실 작가의 산문집 내일 쓰는 일기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요, 허은실 시인과 은실 시인의 딸 나린이 제주에 살면서 1년의 생활을 일기로 기록한 산문집입니다. 저도 제주에 살기 때문에 은실 시인과 나린이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느낄 수 있던 것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가족의 삶이 제주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더욱 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걸 느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요, 지금 5월이니까 5월에 쓴 일기 3편과 12월에 쓴 일기 1편, 이렇게 4편을 읽어볼까 해요. 읽을 일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요. 첫 번째 일기는 운동회라는 일기인데요. 나린이가 수산초등학교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운동회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일기로 읽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 꽃님이라는 개를 떠나보내고요. 어느 날 그 강아지를 기억하며 엄마와 딸이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일기로 썼더라고요. 그걸 두 번째 일기로 읽을 거예요. 세 번째 일기로는요. 아이도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매일매일 처음이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일 쓰는 일기인데요. 그걸 잘 담아낸 일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일기로 멍든 사과라는 제목의 일기를 읽어볼까 해요. 허은실 시인은 나는 잠깐 서럽다 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면서 여러 산문집을 낸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글쓰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담아낸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기, 특히나 그림 일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아낸 이 4번째 일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저희의 유튜브 낭독 중에 은실 시인이 낭독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이라는 업로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째 일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 업로드 편, 그러니까 듀라스의 글이라는 업로드 편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허은실 작가의 내일 쓰는 일기 읽어볼게요. 내일 쓰는 일기 허은실 5월 4일 운동회 운동의 날이다. 날인을 먼저 보내놓고 구경이나 할 요량으로 여유롭게 학교로 갔다. 그런데 학부모 참여 경주도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엄마들도 출전해야 한다는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미리 달리기 연습이라도 해두는 건데. 나리는 나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좀 떨어진다. 나를 닮아서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나린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더구나 나와 함께 스타트 라인에 선 엄마들은 한눈에 봐도 다 30대다. 아, 여기서 꼴찌하면 나린이 나를 더 부끄러워할 텐데. 이까지 장애물 달리기가 뭐라고 심장이 두근거리나. 총성이 울리자마자 나는 총알같이 튀어나갔다. 죽어라고 달렸다. 훌라후프를 5번 돌리고 원통형 장애물을 통과한 뒤 마지막에 오리발을 신고 달리는 코스다. 젖먹던 힘으로 달려 결승선에 들어와서야 뒤를 돌아보니 나보다 젊은 엄마들이 아직 오리발을 신고 뒤뚱뒤뚱 오고 있다.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사회를 보시는 고영준 선생님 말씀이 온 운동장에 울려 퍼진다. 나린 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승부욕 있으시네요. 조금 머쓱했지만 뭐 어떠랴. 나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면 된다. 나는 득이양양하게 나린에게로 갔다. 봤어? 엄마 1등한 거. 응. 뭐야? 반응이 그게 끝이야? 하긴 3명 중에 1등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운동회의 대미는 이어달리기였다. 청군 100군으로 나눠 전교생이 참여하는 릴레이. 전교생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기에 가능한 경기다. 그런데 웬일이야. 나는 뜻밖의 눈물이 솟았다. 바통을 꼭 쥐고 이를 꽉 물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기도 했지만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트랙 주변을 같이 뛰면서 저학년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뭉클했다. 특히 청군과 백군의 거리가 반바퀴 이상 벌어지자 앞서 달리던 아이가 속도를 늦추는 장면에선 가슴에 더운 것이 번져갔다. 패자의 패배감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 정도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은 예기치 못한 감동이었다. 이어진 학부모 이어달리기도 마찬가지였다. 출렁이는 뱃살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청군 백군이 엎치락 뒤치락이었는데 들에게 코너를 돌아 마지막 구간에 들어서자 앞서 달리던 청군 지연 씨가 속도를 늦춘다. 백군 마지막 주자 동금 씨가 나란해지자 손을 뻗는다. 그리고 둘은 같이 2팔을 올리고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었다. 이 학교가, 이 마을이 더 좋아졌다. 5월 17일 죽은 개가 보고 싶어지는 시간. 맑은 날에 해질 엮이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전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 중 엄마랑 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한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이기도 하지만
찰나에 가까운 그 타이밍을 놓치면 노을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44번이나 해지는 걸 봤지. 그리고 조금 후에 너는 덧붙여 말했다. 그런 거 알아요? 아주 서글퍼지면 해지는 게 보고 싶거든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슬플 때면 왜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걸까? 아름다운 것들은 단지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기도 하지.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리는 몇 분은 가장 마법 같은 시간. 여름 꽃들의 향기가 진해지는 시간. 몇 분 사이의 하늘은 단 한순간도 같은 색으로 머물지 않는다. 시간은 그 무상한 세계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시각화하는 것도 같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장엄한 풍경 앞에서 벅차면서도 또 어딘가 괜히 불안하고 조급해지기도 한다. 결코 닿을 수 없을 거란 예감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감정들이 방모의 시간에 태어난다. 어둠으로 번져가는 푸른 빛 속에서 어느 날 차창 밖으로 푸르게 물들어가는 저녁을 보면서 나리는 말했다. 창밖을 보니까 꽃님이가 보고 싶어. 꽃님이는 죽은 개의 이름. 푸른 시간은 죽은 개가 보고 싶어지는 시간이다. 그런데 정말로 해지는 순간은 왜 슬픈 걸까? 어쩌면 인생이 저녁 어스름 같아서는 아닐까? 장엄하지만 덧없는 아름다운 찰나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어스름이라든가 저물녘, 니엇하다, 어둑하다, 땅거미, 어슬막 이런 저녁의 말들은 또 얼마나 아껴서 쓰고 싶은 것들인지. 5살이었던가? 아이가 저물다란 말을 처음 썼을 때도 나는 저녁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당으로 이어지는 골목 언덕을 오르며 날이 저물었네 라고 말한 날이었다. 너는 이제 저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단지 저녁이 된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저물다라는 말이 품고 있는 무수한 저무는 감정들을 알아가게 되겠지. 그렇게 저물어 갈 것이다. 저물고 그물어 가는 것. 슬프고 아름다운 일. 5월 22일 멍든 사과. 엄만 내 마음 모르잖아. 엄마는 내가 속상한 거 얘기하면 맨날 내 편은 안 들고 친구들 편만 들어. 오늘은 웬일인지 둘 다 기분이 좋지 않다. 저녁 먹고 내내 틱틱 투닥투닥. 일부러 웃겨주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짜증을 낸다. 목욕을 하면서 몇 번을 토닥거리다가 나리는 내일을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뒤집어 끼고 제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 그 모습에 어쩌라고 왜 심정이 되고 말아 사과를 벅벅 씻었다. 나린이 들으라는 듯이. 얼마나 거칠게 씻었던지 깎을 때 보니 멍이 들어있다. 멍든 사과, 멍든 마음. 나린의 마음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내 앞에 떠올랐다. 마음이 물리적으로 아파왔다. 위액이 분비되고 심장이 조여오는 감각으로. 어떡하지? 내 마음에는 더 큰 멍이 들었을 텐데. 평소라면 얼마쯤 지난 후 나와서 배시시 웃거나
말을 걸거나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텐데 오늘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책과 가책으로 뒤척였다. 스스로가 너무 형편없이 느껴져서 괴로웠다. 나린의 방으로 건너갔다. 나린의 이유를 듣고 나의 마음을 설명하고 다시는 이렇게 짜증내고 싸우지 말자는 화해의 대화 끝에 나린이 말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많이 웃고 떠들고 같이 있어야 돼. 엄마도 마음으로는 늘 웃고 있어. 소용없는 말, 소용없는 변명. 마음으로 웃는 거 나린이 몇 번을 말했던가. 엄만 늘 바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잘 웃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있지,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너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체 없이 반응하고 대답하려고 하고 늘 내 쪽으로 귀를 열어놓고 네 앞에서 늘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크게 웃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려고. 그런데 있지, 엄마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너무 적기만 하네. 엄마는 일을 해야 하고 엄마는 시를 써야 하고 엄마는 책을 읽어야 하고 엄마는 책을 내야 하고 엄마는 밥을 해야 하고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를 하고 변기와 가스레인지를 닦아야 하고 너를 씻기고 나를 씻기고 숙제와 일기와 준비물을 챙기고 학교일에 참여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조율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해야 하고 장을 보아야 하고 공과금을 내야 하고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고 육지 손님을 맞아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트위터도 해야 하고 아프기도 해야 하고. 그러는 틈틈이 너의 말들에 대꾸하고 많이 웃고 너와 늘 같이 있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잘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 모든 것 속에서 네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때로 그 모든 것이 엉킬 때는 뇌에서 연기가 나는 거야. 합선이 되고 퓨즈가 나가는 거야. 너는 나에게 세상 가장 큰 기쁨이지만 한 존재를 감당한다는 사실이 엄마에게는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이야. 더구나 나를 닮아가는 너를 볼 때는 덜컥 무서워져. 이렇게 순하고 여리고 맑고 총명한 너를 망칠까봐, 내가 망가뜨릴까봐. 내가 언젠가 일기에 썼던 것처럼 엄마도 사는 게 어렵구나. 엄마도 모르는 게 많고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런 엄마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겠니? 12월 18일 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일. 몇 주씩 방에 갇혀서 힘들게 소설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행동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것.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말이다. 내가 나의 상처를 알아주는 것, 글쓰기에 효용이 있다면 이런 것 같다. 시를 쓰면서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나를 따라다녔는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첫 시집은 특히 그렇다. 혀는 자꾸만 상처를 맛보러 간다. 첫 시집 시인의 말에 실려있는 문장이다. 글쓰기란 무엇보다 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일. 아물지 않은 딱지를 떼어
또다시 피를 보고 새로 피딱지가 앉으면 그 도톰하고 딱딱한 것을 만져보다 기어이 또 뜯고 마침내 얇고 하얀 껍질까지 떼어내 다 아문 뒤에는 맨질해진 상처 자리를 제 손으로 만져 그 감촉을 느끼는 일. 제 상처에 대한 변태적 애호. 글쓰기는 사실 그런 변태적 행위이다. 그런데 제 상처를 가지고 노는 일, 상처를 어루만지는 행위가 결국엔 타인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게 된다는 건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 테베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란 구절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겠지. 스위스 상트갈렌 수도원 도서관에도 영혼의 약국이란 글귀가 있는 거겠지. 그 시작이 나는 일기라고 생각한다. 일기 중에서도 그림 일기. 글과 그림 모두 심리치료의 기능을 한다. 그림 일기는 그러니까 곱절의 효력을 가진 치료 도구인 셈. 나리는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잘 받고 친구들의 부당함을 그냥 보아 넘기거나 받아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면 차라리 같이 말대꾸를 해주거나 대들기라도 하라고 하자. 생각해봐. 엄마라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한다. 혹은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또 속상할까봐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 마음속에 눌러 담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자기 전에 후둑 터뜨리는 날이는 내겐 너무 어려운 숙제이다. 다만 우선은 그런 일을 일기로 쓰라고 말해주었다. 일기장은 귀가 이만큼이나 커서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대나무 숲이라고. 일기장한테 말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괜찮아진다고. 일기장이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준다고. 한 번으로 안 괜찮아지면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또 써도 된다고. 그랬더니 요즘 나린 일기장이 성토의 장이 되었다. 친구들 때문에 화났던 일, 속상했던 일을 시리즈처럼 쓰더니 오늘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고주희 선생님께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을 2페이지에 걸쳐서 구구절절 쓴 거다. 매일 코믹 웹툰처럼 웃기기만 하던 일기가 갑작스럽게 심각해서 선생님도 조금 놀라셨을 것 같다. 하지만 덕분에 선생님은 본의 아니게 나린을 속상하게 했던 일을 깨닫고 절절한 사과의 편지를 써주셨다. 선생님이 나린이한테 화내서 나린이가 분하고 서운하고 억울했구나. 선생님이 웃지 않는 표정으로 너에게 말한 것이 화낸 것처럼 느껴졌다면 정말 미안해. 나린이가 용기 내어 일기에 적어줘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선생님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언제든 나린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 주렴. 그때까지 선생님은 좀 더 우리 반 친구 모두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는 연습을 할게. 일기장 한 페이지에 빼곡한 답장을 받은 나린에게 물었다. 선생님 용서해 드렸어? 그럼 마음이 사르르 다 녹았어.